피담보 채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 보면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채권이죠, 채권.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은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현재의 확정된 채권, 확정 채권도 되고요. 장래 불확정 채권. 그러면 장래 불확정 채권은 뭐라냐? 근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래 확정, 장래 불확정 이렇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장래요. 장래, 그다음에 조건부, 그다음에 기한부 채권. 그래서 조건부, 기한부 채권 이렇게 장래, 현재 이렇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억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돼서 6천만 원만요 저당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60조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원금, 이자, 위약금, 원금하고요 이자하고 위약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인지 법원행정고시에 뭐가 나냐면 이렇게요. 원금은 등기된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이런 말이 났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위약금은 등기가 돼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참 오랜만에 듣는 전화벨 소리네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연 배상 있죠? 지연 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 이렇게 지연 배상은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360조인데 한번 볼까요? 784는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은 뭐냐? 종된 권리거든요. 채권은 뭐냐? 주된 권리거든요.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나 담보할 수 없다. 785는요. 설정자는 지연배상은 면전문 1년분. 이것은 이 1년분은 누구 때문이다? 후순위 권리자. 만약에 1년분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 뭐라 쓰냐? 후순위가 없으면 전부 배당. 후순위가 없으면 전부 배당. 이렇게 전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의 제한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의 제한을 저당권자에게 설정자, 죄송해요. 앞에요. 설정자가 누구냐? 그다 써 채무자요. 맨 앞에 채무자는 1년분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당권자에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채무자는 1년분 이상을 다 뭐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786은요.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 이렇게요. 두 번째 끝에 저당권자의 제1년분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제한이고 제3자가 누구죠? 후순위 권리자죠? 그 다음에요. 채무자나 설정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나 설정자 가로놓고 채무자나 설정자는 전부 책임 이렇게 전부를 책임진다. 그 다음에 787은요. 787은 두 번째 줄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게 지금요 사법고시 나온 거네요. 788번 보면 등기된 기간 동안 무제한의 이자 이런 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1년분에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등기하지 않는데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이자하고 달라요. 지연이자 이것은 뭐냐면 이건 손해배상을 얘기해요. 손해배상. 알겠죠? 이것은 1년분이고 원금 이자할 때 이것은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90년 1월 1일부터요. 95년이요. 95년 1월 1일. 90년 1월 1일에서 95년 1월 1일 있죠? 이 사이 90년 1월 1일부터 95년 1월 1일 이 사이에 만약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100만 원씩 줬다. 그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90년에서 95년이니까 60개월이죠? 60개월이니까 6천만 원을 다. 그러니까 제한 없이라는 것은 이자율은 뭐 100%, 200% 이게 아니고 기간 동안의 모든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자는 이거예요. 알겠죠? 등기된 범위 안에서. 만약에 2년이다 그럼 2년 것만. 10년이다 10년 건 이자 다 보장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연이자는 돈 갚을 날짜가 지나죠. 변제기야. 변제기로부터 1년, 2년, 3년이다. 그럼 일단 면적 것만 1년 것만 먼저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나머지 2년 거는 어떻게 하냐? 후순위가 있으면 후순위가 배당받고 남은 것을 가져가고 후순위가 없다? 그러면 다 배당받고 후순위가 돈 다 받아가 지금 이거 돈 못 받잖아요. 그럼 또 누구한테 쫓아가서 받으면 된다? 채무자한테 쫓아가서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는 1년분 이내의 지연배상. 왜냐?
지연이자는 지연배상은 등기라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는 경매 신청 등록세, 거기 가로놓고 봐. 경매 신청 등록세, 이것을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얘기해. 저당권 실행 비용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된 원본 이런 것을 미치고 등기되지 않는 위약금 봐봐. 위약금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등기되지 않는 위약금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719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위약금은 등기된 범위에서 담보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나오는데 위약금은 등기 여기 써봐. 그다가 위약금 그 옆에 그 다음에다 써. 등기된 범위에서 등기된 범위 그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도 가능하다. 알겠죠? 채권 이렇게 조건부 채권 가능하다. 자, 6번은요. 저당권 미치는 효력 범위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저당권 미치는 효력 범위는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첫 번째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 미치냐? 부합물과 그다음에 어디요? 종물에 미친다. 이러면 종물.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됐죠? 여기 부합물 있죠? 이 부합물은 뭐라냐? 부합물 우리는 것은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정화조 탱크, 정화조 탱크. 그 다음에 종물은요? 종물은 뭐죠? 종물은 뭐냐면 주유기하고 그 다음에 수족관, 횟집의 수족관 건물, 이렇게 수족관 건물, 이것을 종물, 여기에 미친다. 다른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 뭐라 하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보면, 전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요, 이렇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여기요, 주유소가 있다면, 주유소 건물이 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이 A라는 사람이 여기다 뭐를 잡는다?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 1억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주유기가 이렇게 있고요. 주유기. 여기 기름 탱크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가 있냐? 주유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요, 기름 탱크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요, 2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1일이고요. 저당권은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주물이고, 종물이고, 주유기는 종물이죠? 여기는 뭐죠? 부합물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하고, 저당권 설정 후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미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이렇게 딱 있을 때는, 먼저 뭐를 주냐? 경매 목록을 보는 거예요. 경매 목록. 그래서 경매 목록을 이렇게 딱 보면은, 경매 목록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경매 목록이요. 경매 목록은 먼저 주유소, 뭐죠? 건물 있죠? 주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주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기름 탱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경락을 받잖아요. 경락인이요. 그럼 경락인은 주유소 경락을 받고 토지는 경락을 못 받아요. 그럼 이건 경락을 받고요. 여기는 종물이고 부합물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 4월 1일요. 주유기하고 4월 1일 기름 탱크요. 종물하고 뭐죠? 부합물이죠. 이건 목록에 없어도 경락을 받고요. 목록에 있어도 경락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목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합물이냐 종물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요. 갑에 이렇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의 건물.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다고 해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다.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이 뭐냐? 주된 권리거든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 임차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건물이 주된 권리고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있죠? 아파트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요 201호죠? 201호를 뭐라고 하냐? 우리 이것을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유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있죠? 이거를 뭐냐? 대지 사용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지 사용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유 부분이고 여기를 대지 사용권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전유 부분 A에 대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주된 권리죠. 이걸 주된 권리. 주된 권리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만 한다? 미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그 다음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이걸 저당권의 효력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791은요. 저당권 설정 후 부합한 물건에도 미친다. 다음 이것은 임의규정이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794를 보면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95,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이게 다 유효란 말이죠. 다른 약정이죠. 그 다음에 경매 대상 목록이냐? 부합물이나 종물임에도 경매 목록에 넣지 않았다. 그렇게 한 경우에도 경락이라는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 아까 얘기했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압류가 있은 후 과실에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798은요.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나.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 미치냐 한다. 원칙적으로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뭐요? 압류 후 미친다. 그 다음에 799는요. 증축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 중축된 건물 부분에도 뭐 한다? 미친다. 왜냐? 여기 뭐라고 나왔죠? 증축부분이 이건 뭐라고 나왔어?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함. 줄거봐.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함 이퀄 부합물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독립하면 미치잖아요. 거기다 써 독립물이면 미치지 않는다. 독립물이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독립물이면 미치지 않는다. 자, 800번은요. 중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경우 경매 목적물로 뭐 되지 않아도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락인은 그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봐봐.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 거. 이 말은 뭐라고 그랬다? 부합물이다. 그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 다음 801.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후에 비로소 중축된 부분은 부합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면 부합됐다. 감정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유형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로만 한다. 불문한다. 803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무단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 거기까지 가로묶어. 무단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 그것을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독립한 부동산에 미치잖아. 봐봐. 우리 토지죠?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그 다음에 임목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뭐다? 농작물 이렇게요. 토지에 대한 A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에는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에는 절대로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견학받을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됐죠? 자, 804번은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건물에 연이에 설치되어 일부에 불과한 부속 건물 가로놓고 일부에 불과한 그 부속 건물. 이러면 이것은 우리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부합물 아니면 종물이에요. 부합물 아니면 종물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합물에 가깝겠죠? 그러니까요. 일부에 불과라고 돼 있잖아요.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합물이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 부속 건물을 경매 목록에 포함시킨 경매 허가는 뭐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일부에 불과하니까 부합물이니까. 그러면 800원은 종된 권리죠. 전유 부분이 뭐죠? 아파트죠.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 806. 주유소 건물이죠. 주유소 건물이 주된 권리죠. 유류 저장 탱크 부합물에 미친다. 807은요.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이죠. 토지를 임차 가로묻고 그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건물이죠. 소유하는 건물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하고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란 말이죠. 808은요.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토지 임차인 종된 권리죠. 건물은 주된 권리죠. 그런데 그 건물의 저당권이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서 경락이 되죠. 그러면 건물만 경락받은 것이 아니고 임차권도 등기 없이 경락받는, 등기 없이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한다. 자요, 건물에 대한 건물은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로 목적한 지상권, 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 않는다, 미치 않는다. 건물 동그라미 독립된 부동산이죠. 경매 보면 잘못해가지고요. 지상 건물을 저당 토지, 그러면 저당하면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다 말이죠. 함께 경매를 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경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무효. 자, 여러분요, 근저당권 한번 봐봐요. 어디냐면 60페이지요. 근저당이요. 근저당이고요. 여기 보면 근저당, 먼저 저당권을 보면 저당권 양식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채권 1억이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이고요.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 채권이죠. 확정 채권이고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에서 360조를 보면요. 원금하고 방금 봤죠? 이자하고 그다음에 위약금 이것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연이자, 지연배상, 손해배상이죠. 지연배상 1년분하고 1년분하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됐죠. 저당권 실행비용 이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되고 그러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변제하죠.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뭐가 된다? 당연 소멸하죠.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과 이제 우리가 근저당권을 비교를 하면요. 이렇게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 원을 자기 집을 저당을 잡고요. 돈을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을은 뭐냐냐? 1억인데 이 건물이 5억짜리잖아요. 그럼 5억에 대한 한 60%, 요즘 뭐 40%밖에, 빌라 같은 경우는 아마 40%밖에 대출 안 될 거예요. 아파트는 아마 원주 같은 데로 60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3억이잖아요. 3억,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3억, 이것을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채권 최고액, 이렇게요. 이것을 뭐다? 불확정 채권이죠. 불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이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근저당, 이렇게 하죠. 근저당. 저당이 아니고. 저당권은 반드시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냥 그런 근저당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뭘 한다? 등기 이렇게, 등기 이렇게요. 그래서 갑을 우리는 뭐냐?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자인데요. 채권 최고라는 것은 최고 3억. 언제였어요? 0원부터 최고 3억까지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얼마나 빌려줬죠? 1억. 우리가 만약에 3억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죠? 저당권을 3번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억 이렇게 하면 3번인데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딱 하면은 일단 하나만 저당을 잡고 나머지 돈을 빌릴 때는 은행 가가지고 뭐 하면 돼? 소비대차 약정세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 이렇게 하고요. 이런 근저당은 존속기간 있죠? 이 존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근저당이 한 가지 좋은 게 근저당은 0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원래 0이 되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돼서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멸하잖아요. 그리고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근저당은 설령 갑이 을한테요. 채권 3억으로 됐는데 돈을 다 변제해서 일시적으로 채권이 없어. 실제로 빌린 돈이 없어. 그래도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완화.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근장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는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빌린 돈은 1억인데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저당권은 원금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만이 보호가 되고 등기 안 되면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가 없어도 원금이자 위약금은요, 그것은 3억 원 안에서는 다 보호가 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요. 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연이자 지연배상이잖아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 분양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모두 저당권 실행비용은요, 여기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있잖아요. 이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기 피해담보채권이 불확정인데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확정. 그럼 확정을 할 때 어떻게 확정하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확정이 딱 되면 원래 근저당권 불확정인데 저당권은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냐? 저당권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돼. 이렇게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으로 바뀌고 난 상태로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도 근저당권 자체는 경매를 못하니까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피담보채권을 확정할 것인가? 만약에 존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존속기간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또 존속기간 말고 여기 만약에 결산기죠? 결산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결산기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돼. 그런데 여기는요, 확정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뭐죠? 근저당권자. 이런 근저당권자가 경매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왜 했겠어요? 여기 후순위가 경매한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한다. 그럼 후순위가 경매를 하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후순위가 경매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근저당권자가 경매했단 말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경매 청구 당시에 뭐가 돼? 확정이 돼.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경매를 치하를 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되는 것이고요. 후순위가 경매를 하죠. 후순위가. 그러면 여기죠. 선순위는요. 선순위 권리자는요. 경락대금을 뭐 할 때? 완납시에 확정이 돼. 후순위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가 경매를 하죠.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그래서 여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담보채권 확정을 하죠. 확정을 했는데 이 확정한 것이 1억 6천에 확정이 됐다. 1억 6천에. 언제? 2월 1일? 그러면 1억 6천은 2월 1일 갚아야죠, 오늘. 근데 이 사람이 돈 언제 갚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돈 갚다. 5월 1일 날? 그러면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6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갚죠. 그럼 3개월이 연체가 됐죠? 여기서 지연이자죠? 이 지연이자, 3개월의 이자,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그래서 각각 100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억 6,300이 되죠. 1억 6,300. 그래서 지연이자도 포함돼요.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이 돼. 그런데 여기서 7월 1일 날 여기서 새로운 법률 관계죠. 이 새로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억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이 1억 원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연이자만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포함되죠. 아주 중요해. 새롭게 계약한 것은 1억 6천에 포함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여기가 3억 그러면 여기가 채권 최고액 이렇게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채권 최고액 플러스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뭐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근저당권 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돼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등기를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를 할 것이냐, 말소 청구.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두 번째는 이 건물이 경매가 돼서 경매가 돼서 경매 대금이 5억이 나서 5억이 나오면 을은 얼마를 배당받은가 배당받을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 그러면 뭐죠? 이것은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 채무액이 얼마냐? 실제 채무액 이것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냥 결산하고 이자 따지고 하니까 4억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4억이고요. 여기는 3억이고요. 여기는 경매대금은 5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돈을 변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 여기서 채무자는요. 우리가 채무자는 무한 책임이거든요. 자기가 다 책임지죠? 그래서 얼마를 책임지냐? 4억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우리 제3취득자로 했었죠? 제3취득자하고요. 제3취득자. 그 다음에 여기 물상보증인 있죠? 물상보증인은 얼마요? 3억을 책임, 3억을.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연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채무자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연대. 그러나 채무자하고 동일하니까 4억이에요. 연대란 말이 나오면. 물상보증이든 제3취득자든 연대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다? 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경매대금이 5억이 나왔고 등기는 3억이고 실제는 4억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를 받냐? 을은 돈을 경매대금에서 얼마 받냐? 얼마 받는다? 이것은요 3억을 받는다. 3억. 그럼 뭐냐? 채권 최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채권 최고는 무슨 말이냐? 배당을 받을 최고 한도다. 배당받을 최고 한도액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 그게 바로 채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얼마다? 그것은 3억이다. 그래서 경매대금이 5억이 나왔어도 얼마만 받는다? 일단 3억만 받는 거야. 3억만. 일단 3억만.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요. 확정되기 전은 그럼 어떻게? 확정되기 전은 어떻게 하냐면, 확정되기 전은 뭐냐면, 일부에 대해서 변제하거나,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채권 양도, 이렇게 채권 양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변제나 채권 양도 일부에 대해서 변제, 일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봐봐. 지금 현재는 3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1억 6천밖에 안 되잖아요. 내 말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의 채권을 양도했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얼마인지 확정되기 전까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그건 이전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는 그러면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죠. 이때 채무자는 변경 전의 것을 책임지든가 변경 후의 것을 책임지든가 변경 후의 것만 책임지죠. 왜? 채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잖아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면 채무자는 변경 후의 것만 책임을 져. 변경 전의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따지면 뭐냐면 우리가 제3취득자를 했으니까요. 여기 우리 채권 최고액 3억이잖아요. 3억이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는 3억의 등기가 되어 있는 이 건물을 병이 매수했어.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그런데 실제 이것은 5억이에요. 5억이고 여기는 채권 지금 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매매대금을 얼마에 샀냐? 5억에 사면서 매매대금을 5억을 갑한테 다 줬어. 그러면서 3억을 갚아라. 그래서 갑이요 3억을 갚았어. 갚으면 근저당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되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할 때 이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는가? 말소 청구를 누가 해야 되는가? 갑이 하는가? 병이 하는가? 이 말이죠.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는 것이다? 말소 청구를 누가 해? 그것은 병은 누구죠? 제3취득자. 이 사람 매수인이죠?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집을 산 사람이죠? 이 사람 뭐란다? 소유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취득자는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를 해. 소유자,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자기가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 사람은요, 이 갑이죠? 갑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죠? 당사자,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10%가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란다?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도 말소 청구. 현재의 소유자 그러면 제3취득자예요. 종전의 소유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도 말소 청구, 채권적 청구권. 현재의 소유자, 제3취득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근저권 보세요. 자, 836은요. 근저권 설정 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라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라요. 격려된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837을 보면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을 때는 제3자 명의 근저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됐죠? 그 다음에 838은요. 이런 봐봐요. 근저당권에서는 일부 일시적으로 변제가 돼서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 이렇게. 부종성이 완화 이렇게. 자, 2번요. 근저당권의 효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근저당권 효력 돼 있죠? 자, 채무자의 변제 범위 보면요. 채권의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채권의 총액 가로묶고 채권 최고액 가로묶고 4억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봐. 채권 최고액 3억을 초과하죠? 채무자는 얼마를 갚으라고 했어? 전부 그러니까 얼마? 4억 전액 동안에 4억이 변제가 있을 때까지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친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최고액을 초과 똑같죠? 채무자경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줄인단 말이죠. 전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841.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 채권 최고액을 초과, 채무액이 뭐냐? 실제 채무액이죠. 4억. 채권 최고액을 초과 3억. 채무자는 얼마를? 채권 최고액을 변제. 그러면 안 되죠.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채권 최고액을 변제 가로 묶어봐. 그것은 누구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자, 841은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 알겠죠? 제3취득자에다 뭐라고 써야 돼? 물상보증인 이렇게. 자, 843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돼. 여기 근저당권 실행비용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하죠?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을 본다. 채무의 이자 등록하고 등기 X란 말이에요. 등기하지 않는다. 왜요? 여기요. 최고액 중에만 걸로 본다. 산입된 게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2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죠. 845. 근저당권은 설정 계약에서 약정한 확정 시기에 확정이 된다. 설정 계약에서 약정한 시기. 그다음 846은 봐봐. 중요하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 그러면요. 그 선순위 근저당권 줄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거기를 줄고 후순위가 경매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맨 끝에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그 다음에 847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확정 뭐로 바뀐다?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그 다음에 800 그걸 읽고 그 다음에 849로 먼저 봐. 849 근저당권자가 채무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중요하죠. 경매 신청이 치아가 돼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위에 848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을 확정이 되고 바로 밑에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기한 지연손해 여기 지연손해도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 뭐가 된다? 담보된다.
담보된다. 그러면요, 맨 첫 번째 맨 끝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 이렇게. 그 다음에요, 나머지요, 850번하고 851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보시면 돼요. 851번 봐. 똑같은데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때 확정되죠. 근데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돈 다 갚고 더 이상 내가 돈을 쓸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3번이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 효과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바뀐다. 아주 853번 아주 중요하죠.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새로운 거래 관계. 여기 봐봐. 여기 새로운 법률 관계. 이것은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않지만 바로 밑에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가 된다? 담보된다. 알겠죠? 이 지금 853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작년, 재작년에는 지문이 1, 2번, 3번 연속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 854.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담보된다. 중요하죠? 자, 4번. 근저당권의 변경이죠? 자, 근저당권은요, 확정되기 전, 거기 주고, 확정되기 전, 이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의 것이라고 했어? 저기 변경 후라고 그랬어? 변경 후 채권만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제외. 또 한 가지 중요한 856이죠.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를 뭐라거나 양도 또는 대위변제 그런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이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확정되기 전에. 왜냐? 아직 채권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알 수가 없다. 자, 근저당권의 소멸은요, 857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후,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가로묻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된 게 말소를 청구 가로묻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니까 아주 좋네요. 자,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 그가 말소 청구,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종전소유자, 알죠? 말소 청구. 자, 858.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는 맨 끝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859.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이거 또 나왔네. 채권 최고액을 만다 초과. 그럼 물상보증인은요, 뭐만? 채권 최고액을 변제. 860.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여기 채무액이 뭐냐? 이러면 채무액은 실제 채무액이에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그 위에 859번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나와 있죠? 이것을 뭐냐? 채무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를 초과하죠? 채무자는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없다. 채무자는 최고액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죠. 전부. 밑에는 이러면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는 공동저당인데요. 공동저당은 참 애매해요.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런데요, 일단 봐봐요. 공동저당 필요한 것만 해. 863. 공동저당은요, 첫 번째 복수의 저당권. 이게 중요해. 복수의 저당권. 거기다서 한 개의 저당권 X, 한 개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세요. 865는요, 공동저당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 취지가 기재되어야 하고요. 거기다서 5개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일 경우는 공동담보 목록 작성, 5개 이상일 때. 그래서 여러분요, 오피스텔 분양하죠, 오피스텔 분양하면 여러분요, 무조건 공동담보. 왜요? 일단 오피스텔은 방이 많아져가. 방이 많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전값죠, 30억 빌리죠? 한 번에 30억 딱 빌리면서 오피스텔 전체도 공동담보를 잡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요, 앞으로 이제 분양하죠? 분양하면 어떻게 하냐? 한 사람, 이 사람 분양하면 내가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어디 가냐? 은행 가. 그러면 언제요? 1021호 이것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딱 가면 은행에서 1021호만 공동저당에서 제외를 해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외하면서 30억을 다 받을 때까지 은행에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까지. 그러면 그게 다 분양이 다 해서 다 30억 은행이 돈 다 받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말소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공동저당에서 전세가 들어온다. 전세 들어오면 전세금 얼마 이상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 전세면 그것도 공동담보를 후순위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순위를 후순위로 밀려라. 전세권을 선순위로 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없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양이 다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만약에 100세대다 그러면 한 60세대가 분양되면 끝난다 그러면 60세대가 끝날 때까지 은행이 계속 가야 돼, 은행을. 그리고 나머지 40세대가 남죠? 그러면 이제 그 이익이죠. 그러면 60세대가 할 때, 그럼 피담보 채권이 다 변제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양회사에서는 은행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이제? 없죠? 은행 가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또 등기 말소에 대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초등학교나 분양자하고 수분양자가 바로 만나서 은행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피스 분양 이런 것은 100% 공동저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다? 여러 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하면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중 건물에 대한 경매를 취하고 토지만 경매하죠. 가격 경매는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적 행사 가능.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 애매한데 공동저당은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저당은 우리가 이제 그 사례 문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공동저당은 여러분요 한번 했었는데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을이요 3천만 원이다. 3천만 이렇게 빌리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공동저당 계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아마 거의 다 포기할 거예요. 거의 다. 알겠죠? 여기요 A가 100-1번지 100-1번지 여기가 B가요 200-5번지 이렇게요. 둘 다 갑의 거. 이게 중요해. 둘 다 갑의 거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갑은요 이 을한테 3천만 원을 빌면서 두 개를 공동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A 토지는 경매대금이 3천이고요. B 토지는 경매대금이 2천밖에 안 되니까 생각을 해봐. 그럼 누가요 이걸 다 해주겠어? 3천만 원짜리 담보 잡고 3천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저당은 올망졸망한 것을 묶어가지고 큰 돈을 빌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동저당에서는 하나의 저당권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경매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공동저당 중에서 하나가 무효죠? 그럼 나머지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딱 정해봐봐. 그럼 그 저당권자가 무효면요 은행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적은 것을 잡아가지고 큰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은 우리가 1부동산 1등기, 1물 1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저당권이 있으니까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100-1번이고 200-5번이니까 전혀 다르죠. 그냥 등기부가 을구가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번이요. 여기 1번에서 을이요. 을이에서 을이요 3천. 여기 1번에서 을이 여기서 3천 이렇게. 3천 이렇게만 해놓으면 갑은요 을한테요. A 토지하고 B 토지를 저당했고 6천만 원을 빌렸다는 말이에요. 공동저당을 하려면 아까 우리 보면 그 위에요. 865번에 보면 공동담보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라냐? 여기서 이렇게 돼. 공동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A 토지 이렇게. 여기는요 공동담보 이렇게 해가지고요 B 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아 A 토지하고 B 토지를 공동으로 잡고 3천을 빌렸구나. 이게 이제 3천을 빌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으면 따로따로요. 2번요. 2번 병이 1200. 여기요 2번 정이요 800. 그러면 여기는 공동담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각각 800하고 1200을 빌렸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얼마를 빌리고 3천. 모두에서 얼마를 빌렸어? 5천을 빌렸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있죠. 여기서 이제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시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순위가 있든 없든 후순위가 있든 없든 이 말이 중요해. 있든 없든 안분액을 정해. 안분액을 정해. 그 안분액은 뭐냐? 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3천이죠? 이 3천인데 어떻게 하냐? 여기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 어떻게 하냐?
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을이 3천이죠? 곱하기요. 여기요. A 토지 경매대금 얼마예요? 3천이죠? A. B 토지 경매대금 얼마죠? 2천이죠? B. 여기요. A 토지 얼마죠? 3천이죠? 이렇게 A. 여기는요. 여기는 3천이죠? 3천이죠? 을. 곱하기요. 여기요. 3천 2천 하면 얼마죠? 5천이죠? 5천. 여기요. 얼마다? B 토지는 2천이죠? B. 여기 얼마냐? 1,800. 여기요. 1,200. 이렇게 가지고 모두 3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공동재단 동시배당을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토지에서 을이요 얼마 받아? 1,800밖에 안 받았는데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B라는 토지에서 을이요 얼마 받아? 1,200밖에 안 받았는데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A하고 B 토지에서 합해서 3천이니까 원래는 A라는 토지에서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동시배당을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병 있죠? 병이 여기서 얼마를 가냐? 1,200을 가져가고요. 여기 정이 얼마를 가져가냐? 800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몫인 거예요. 이것을 공동재단. 공동재단은 또 뭐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면 주택임대차는 대지의 경매대금과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서 1억에서 3,500까지 받는다. 그럼 그 1억에서 3,500을 어떻게 받아갔느냐?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3,500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 그러면 여기 3,000이, 그 사람 3,000이라고 해봐. 받을 수 있는 돈이 보증금이 3,000이다, 서울에서. 그러면 여기는 대지고 이건 건물에 해봐. 그럼 무조건 3,000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에 비례해서 안보량을 정해서 이렇게 3,000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거기 867을 보면 안보액을 정한다. 자 보면 두 번째 줄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례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요. 868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분문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이렇게 계산해야 돼. 동시배당은. 알겠죠? 우리가 동시배당이 시험에 몇 번 나왔다?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배당되어 주택 임차인, 방금 얘기했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뭐래서 비례해서 받는다. 그 여러분 보면 그 옆에 869번 보면 그 옆에 368조 제1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해요. 자, 870번은요. 870. 그러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죠? 동시에 배당? 그러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을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추가로 배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 내가 아까 이걸 뭐라고 했어? 이 두 가지 다 누구 거라고 했지? 이 두 개 다. 둘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 채무자 거라고 했잖아. 토지가.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여기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토지는 갑의 거예요. 갑의 건데 이건 2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병, 물상 보증인 거예요. 여기도 또 2천이에요. 2천인데 공동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공동저당. 그런데 이 을이요, 동시배당으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동시배당으로. 그러면 갑의 토지에서는 얼마, 병의 토지는 얼마를 받냐 이 말이죠. 1,500에서 3천을 받아갔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돈 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 거에서 다 받아가. 일단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죠. 보증인은 누구냐? 이 사람 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보증인은 채무자가 책임을 못 지는 한도에서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2천만 원 책임을 지죠? 그러면 병은 나머지 1,000만 원만 책임을 진다. 부족분만 보증인이 책임이다. 부족분만. 동시에 배당할 때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이건 안 났어, 이건. 우리 시험에는 뭐냐? 우리 시험에는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계산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871번이란 말이죠. 한번 볼까요? 뭐라냐면 갑은 을에게 1억 5천을 빌려주고 을의 X 부동산하고 병의 Y 부동산. 알죠? 하나는 물상보증인이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인이죠. Y니까 물상보증인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경매대금이 얼마냐? X는 나중에 1억 2천이 됐고 Y는 8천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동시다. 동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시 그러면 일단 채무자께서 얼마나 다 뽑아가? 1억 2천. 물상보증에서 얼마 뽑아가? 3천만 뽑아간다. 3천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이시배당은요 1번만 1번만. 이시배당은 1번이 뭐냐면 이시배당의 경우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해. 들어보고 한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몰라도 돼. 알겠죠? 자, 동시배당의 경우는 동시배당의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동시배당은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딱 나와. 동시든 이시든 무조건 계산해야 돼. 이렇게 딱 나와. 알겠죠? 그럼 봐봐. 이 사람이 20배당을 해봐. 20배당이 뭐냐? A 토지만 먼저 경매해. A 토지만. 20배당은 A 토지가 먼저. A 토지가 먼저 경매되죠? 그럼 여기서 3천이 나오죠? 3천이 나오면 이 3천에서 이 을이 전액을 배당받아. 이걸 20배당이라고 그래.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동시는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데 이시는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액을 배당받죠? 그러면 여기 병의 거 1200도 우리 가져가 버린다니까? 동시에 배당받으면 병은요 1200을 받을 수 있는데 따로따로 경매다 보니까 우리 다 가져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죠? 네. 이 사람은요 선순위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을 대신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 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병이 대신 가서 왜 그러냐? 이 병의 것 1000을 가져갔다는 것은 원래 을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여기에서 대신 받아갔다 이 말이죠. 네. 달리 얘기하면 병이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병이 1200을 대신 갚아줬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갑의 토지가 다시 경매가 되죠. B가. 그럼 여기에서 1200을 받아가.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봐.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 차수익, 먼저 부동산이 경매된다. 그러면 경매된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을이 전액을 배당받는다. 그러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당받는다 이 말이죠. 다시 봐봐.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 그러면 거기서 전액을 배당받는다.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대신 배당받는다. 한번 봐봐. 20배당의 경우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를 뭘 한다? 대위한다. 이렇게 대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874하고 875는요 지금 설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봐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봐봐. 내용을 보려고 하면 그건 암기 못해. 알겠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채무자 거, 채무자 거다고 여기는요 물상 보증인 거예요. 물상 보증인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을이요 여기 채무자가 갑인데 여긴 병이고 갑한테 이렇게 돈을요 3천을 빌려줬어.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됐어. 채무자 것이. 그러면 보증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아니 채무자가 돈 갚았으면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되죠? 그러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는 물상 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닌데 보증인은 언제 보증인이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됐다잖아요. 그러면 보증인은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자께 먼저 경매되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것을 경매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874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되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세 번째 줄이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물상 보증인 우선설이다. 이렇게. 물상 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이 874번을 알아야 되는데 875번도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왔는데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서 여기 보면 몇 번 안 나왔죠. 여기하고 우리하고 봐봐. 이건 뭐냐? 이번에는요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돼. 봐봐. 채무자도 재산이 있는데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됐어. 그럼 여러분 한번 내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죠. 내가 보증서 갔다 그러면 마누라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갑이고 여기는 B 여기는 울이죠. 그럼 병이죠. 그럼 이게 물상 보증인이죠. 그럼 물상 보증인 거 있어. 물상 보증 경매되면 물상 보증인 거 가만 놔두겠어? 이 사람이 쌍칼 두고 누굴 쫓아가? 채무자를 쫓아가죠. 그럼 채무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채무자로 아작을 내겠죠?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보증을 썼더니 너 재산은 가만히 있고 내 재산이 왜 날아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물상 보증인 것이 경매되면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쫓아가서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 채무자께 먼저 경매됐어. 자기가 빌린 돈 자기가 갚았잖아요. 채무자가 물상보증을 쫓아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후손이 권리자도 물상보증한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물상보증께 먼저 경매됐죠? 그럼 물상보증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누굴 쫓아가? 쌍칼 두고 채무자 쫓아가니까 물상보증인의 후손이 권리자도 똑같이 쫓아갈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그게 바로 875라고. 두 번째 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 난리가 났죠 이제. 쌍칼 두고 쫓아가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1번 저당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해. 그리고 나와서 물상보증인의 후수인 저당권자가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려워. 알겠죠? 봐봐. 채무자가 먼저 경매됐다? 그러면 이제 물상보증인 책임 안 진다? 자기가 돈을 빌리고 자기가 갚았으니까 물상보증인한테 갈 수가 없다?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까지 먼저 경매했다. 뚜껑 열렸다. 쌍칼 두고 쫓아간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러면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권리자도 채무자 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공동저당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채권법 있죠? 채권법은 원래 이제 기출문제 지문 말고 채권법은,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지문으로 다 그때 강의를 이미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뭐, 고민이 조금 되기는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채권법을 전번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래서 첫 번째 채권법을요, 지금 문제로 만들어서 강의를 한번 해둘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오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없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없죠. 수요일 없죠. 합반이죠? 합반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요즘 이제 강의가 이제, 여러분 지금 4월달이잖아요. 4월달이 되니까 어느 학원이나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5월달 되면 학원에서 다툼 같은 것도 막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거기를 노량진 학원에 있는 데는 거기 같은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빨리 오면 자리에 앉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못 앉고 서서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 간에 다툼도 많지만 대신 그러니까 거기는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가지고 끝날 때까지 야간반이고 주간반이고 다 정말 조용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이거 늦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학생들이 뭐 9시 반 이전에 다 오나 봐요. 알죠? 그래서 와가지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한번 치고 느낀 건데 이제 그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5월달, 6월달까지는 이분들이 사실 점수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5월, 6월 지나면 사실 신규생들이 점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까지 되기 전까지 뭐가 문제냐면 신규로 오신 분들이 기를 너무 많이 죽어요. 기가요. 왜냐면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대답을 막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학원이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다른 학원도 다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기분 나쁜 언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여기서 강의하러 와가지고 처음 여러분 그 합격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실 학원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봉사활동 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학원을 하는데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거든요. 그럼 정직하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항상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학원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학원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면 여러분이 적은 노력을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는 거지만 학원이 해줄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범위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범위에 대해서 최대한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만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다른 학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항상 야간반은 말이 없어요. 야간반. 왜냐면 다
일하고 오고 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고 자기 학습에 하니까요. 근데 중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뭐 자리 문제도 문제되고 자리를 잡아준 사람이 있니 없니 뭐 책을 또 던졌니 어쩌니. 왜냐면 누가 항상 자리를 잡아주니까 그 책을 또 저기 갖다 놔. 그럼 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싸우고 강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책상 터치고 하고 터치하고 가고. 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첫 번째, 그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 있고 저녁에 야간반들은 학원에서 늦게 남아서 공부하거든요. 그 야간반 때문에 이런 밑에 출입구 보면 거기 도어를 오토로 바꾼 거거든요. 야간반 때문에요. 야간반들이 공부하고 가는데 실장님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키를 잠가줄 수는 없잖아요. 야간반들이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시간이 강의 끝나면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가요. 보통 한 12시 반이나 1시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반 여러분들도 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침에 오전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왜냐면 여기 8시부터 문 열니까 되도록 9시 정도까지는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데 옆에서요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냐면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방해하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요. 그래 내가 방해를 하잖아요. 내가 방해하는 것은 나는 관계없죠. 근데요 다른 사람이 탈락을 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왜냐면 학원마다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이고 다 자기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으니까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이런 좀 쉬거나 떠들고 싶으면 바로 옆에 소강의실 있죠. 소강의실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신규에 오신 분들이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강의를 하고는 안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 가서 동영상을 좀 듣고 오겠다. 근데 사실 집에서 동영상 들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학원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의를 들어야지 집에서 동영상 10번 듣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한 번 듣는 게 훨씬 더 학습이 효과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왔더니 다른 사람도 너무 대답 잘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자기는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집에 가 있다 보니까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실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고 와서 보면 또 여기 아무래도 학원을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자극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낫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학생들끼리 서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원이라면서 공부라는 건 정신노동이잖아요. 이 정신노동은 기분 나쁘면 공부가 안 돼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뭐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일단 서로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동기들도 그렇고 서로한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로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로 인해서 타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건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대편까지 절대편까지가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가 다 같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지. 나로 인해서 남이 공부를 못하고 떨어진다.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싫어서 나는 학원 안 나간다. 학원이 싫어서 안 나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지만 저 사람이 싫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학원 내에서 이 강의실 안에서는 이렇게 너무 삭막한 거 아니에요. 잡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디 가서 했으면 좋겠냐면 밖에 나가서 하거나 소강에서 하거나 옥상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공부가 안 돼가지고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격자가 한 사람도 많아야지 합격자가 없으면 그것도 학원도 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직의 돈을 보고 싶은데 그 정직은 합격자가 나와야지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합격자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해야 학원을 넣어오지 합격하지 않으면 학원을 넣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처음 오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날씨가 덥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원 같은 거 보면 빠진 데도 많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빠진 것을 왜 빠지겠어요? 물론 무슨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공부가 다른 사람한테 이미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일단 무조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처음 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원을 잘 다니다 안 다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을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데 전혀 안 돼 있으면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은 있어야지 뭘 쏟아붓더라도 쏟아보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 조금 옆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로 인해서 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을 때 나로 인해서 누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분위기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편하고 좋은 분위기예요. 다른 데는 정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농담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왜냐면 자격증을 하는 것이 1년이고 또 한 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왔지 여기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놀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합격 나온 다음에도 놀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좀 하고, 왜냐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모의고사 보는 건 좋은데 시험을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나와버리니까요. 모의고사 보고 있는 사람이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보면 여러분요, 보지 말든지 먼저 봐야 될 사람은 소강시로 가든지, 나는 먼저 오면 남아야 되겠다 그러면 소강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 보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책을 보면서 좀 조용히 정수를 해주든지.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지 시험 보는 분위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이게 좀 상대방한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 될 것 같다거나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앞에다 책은 놓되 시험은 뒤에서 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좀 지금 어떻게 하냐면 2차는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라는데 고압 선생님이 또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고압 선생님하고요 상의를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차는 토요일이나 토요일 날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2차만 토요일 날 보고요. 1차는 수요일 날 이렇게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래서 모의고사를 매주 보도록. 전과목. 그래서 학교하고 민법. 그 다음에 2차는요, 전과목 다. 무슨 말이죠? 4과목. 그래서 시험을 일정한 범위를 선생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요. 범위를 정해서 매주 시험을 보도록. 왜냐하면 시험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공부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시험을 봐야지 그래도 그 범위라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요, 많은 문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한 몇 문제씩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보도록.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한 10문제 그러면 20문제가 됐는데요. 2차는 또 과목이 또 4과목이잖아요. 그래서 2차는 선생님들한테 좀 공시라든가 세법 같은 것을 좀 하고 이렇게 문제수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문제를 매주 보도록. 이런 매주 보는 것도 하고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담 이런 걸 떠나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는 점수를 좀 데이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답안지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은 안 써도 되는데 답안지를 내야만이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상담을 할 수 있고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지 이름은 안 써도 뭐를 할 수 있냐면 답안지를 꼭 제출하도록. 한 사람도 안 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빵점이면 빵점이라고 내야지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이름 써도 관계없어요. 자기 이름 쓰시면 그걸 보고 우리가 케어하기가 더 쉽죠. 근데 자기가 창피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 이름 쓰기가 그러면 좀 안 써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암호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보고 와가지고 상담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죠? 자기 혼자만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2차, 1차 무조건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비용 측에서 부담이 되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죠. 정직하게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걸 좀 자제하고 옥상이나 저 옆에 초강의가 써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신규분들 처음에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기죽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표현력을 좀 절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스트레스 쌓일 때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금방 또 포기하는 시기, 지금이 가장 포기를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4월달, 5월달 이때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1차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충분히 케어할 수 있거든요. 케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또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행동을 좀만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특히 강의실에서요, 이렇게 정말 절대적으로 정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밖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른 할 말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요, 다음 주 합반이죠? 합반 와가지고 채권법하고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2차 시험은 2차 선생님들하고 다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의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공지하도록. 그래서 1년 내내 그 날짜에 시험을 똑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